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프로포커 플레이어이자 코치인 케빈 라비차우, 그리고 포커 코치 제러드 엘더먼의 유튜브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포커 이론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요. 실제 테이블에서 그 압박감 속에서 결정을 딱 내려야 하는 거. 이 둘 사이에 되게 흥미로운 간극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많은 플레이어들이 뭐랄까 학습 자료나 솔버 결과는 정말 열심히 보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배운 대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정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왜 실전 적용은 또 다른 문제일까요? 네, 오늘 그 이유랑 또 해법의 실마리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인터뷰 녹취록에서 핵심적인 통찰들, 특히 그 700만 달러 이상 상금 기록에다가 15년 이상 코칭하신 베테랑이죠. 라비차우의 경험이랑 생각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목표는 그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을 어떻게 실제 게임에서의 어떤 직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야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결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 이걸 이해하는 거죠. 아마 학습자로서 당신도 겪어보셨을 그 고민. 아니, 공부는 했는데 왜 실전에선 안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라비차오가 인터뷰 직전에 생애 첫 라이브 토너먼트 우승을 했거든요. WPT 하이롤러였는데, 아, 진짜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그 우승 순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다고 해요. 뭐 막 축하 음악 빵빵 터지고 환호성 들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쵸. 보통 영화 같은 데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냥 조용한 방, 그리고 상대가 또 친구였던 프로였는데 그 친구의 그냥 담담한 반응, 심지어 트로피도 없었다고 하고요. 오, 트로피도요? 약간 김 빠지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겉보기엔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본인한테는 첫 우승이라는 의미도 있고 특히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셨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한때 칩이 거의 바닥나서 3 빅블라인드까지 줄었다가 역전한 거라 되게 극적이었거든요. 와, 3빅 블라인드에서 우승이라니. 네, 그러니까 이 경험 자체가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뭐랄까, 화려한 이론적 기대랑 또 때로는 되게 소박할 수 있는 실제 경험, 그 사이의 간극을 딱 보여두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게 딱 오늘 이야기 출발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 인터뷰어인 엘더먼이 그 지점을 딱 짚어요.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론은 아는데 실행은 어려워한다. 네, 이거 정말 많이 보는 경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라비차오랑 엘더먼은 이게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러티브적 사고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내러티브적 사고, 이야기 같은 건가요? 네, 엘더먼이 제안하는 건데요. 숙련된 플레이어들은 게임 중에 단순히 뭐 데이터나 확률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상황 전체를 훨씬 더 질적인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처럼 파악한다는 거죠. 이야기처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내 핸드가 지금 엄청 강해 보이는데 상대가 리버에서 갑자기 레이즈를 했네? 내가 여기서 블러핑으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겠는데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죠?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 상황의 흐름이나 맥락을 읽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그냥 감이나 충동이랑은 다른 거예요. 핸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대 액션은 어땠는지, 내 테이블 이미지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질적인 해석을 내리는 거죠. 네네. 단순히 정해진 플레이를 기계처럼 따르는 게 아니네요. 라비차오도 여기에 공감한다고 했죠? 네, 라비차우도 이 아이디어에 상당히 공감하면서 실제 게임에서 이런 질적인 판단, 그러니까 이야기 만들기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 탐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포커 아웃라우드 쇼 출행 영업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 되게 재밌던데요. 네, 그거 정말 좋은 예시예요. 플레이어들이 헤드폰 딱 쓰고 자기 생각을 막 말하면서 게임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뭘 발견했대요? 흥미롭게도 본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요. 실제 그 순간의 의사결정이랑은 직접 관련이 없는
막 이론적인 내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아, 약간 보여주기식. 나 이만큼 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뭐 청중이나 카메라를 의식해서 나는 이 이론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어 라고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근데 실제 플레이는 훨씬 더 간결하고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많잖아요. 막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타이밍 놓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라비차우는 이런 불필요한 이론 과시나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오히려 최적의 플레이를 방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아는 걸 설명하는 거랑 실제로 그걸 딱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런 통찰이군요. 네,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코칭할 때는 좀 다른 접근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게임 중에는 그런 불필요한 이론적 회상 이런 걸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한대요. 대신에 내 핸드가 지금 가진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여기서 바로 결정으로 이어지는 좀 더 직접적이고 간결한 사고 경로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아, 핵심은 그거네요. 만약 어떤 상황에 대한 이론을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내재화했다면 게임 중에 굳이 의식적으로 이때 이론이 뭐였지? 하고 되새김질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미 내 몸에 체화된 지식은 그냥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할 거라는 믿음인 거죠. 그럼 대신 뭘 하라는 건가요? 대신에 게임 중에는 현재 게임의 구체적인 정보들, 뭐 예를 들면 상대방 표정 변화라든지 배팅하는 속도, 아니면 칩을 만지는 방식 같은 그런 라이브 텔이나 배팅 패턴의 미묘한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장의 디테일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 학습된 이론은 이미 내 판단 시스템 안에 녹아 있으니 의사결정 순간에는 그 이론을 막 설명을 애쓰지 말고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의 이야기랑 구체적인 단서들에 집중해라. 네,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리버, 마지막 배팅 라운드에서의 의사결정 예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블러핑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이론적 근거 찾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프리플랍부터 리버까지 그 핸드가 쭉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이야기 전체를 머릿속으로 한번 쫙 다시 돌려보는 거래요. 이야기를 다시 돌려본다. 네. 그러다 보면 이 스토리를 보니까 상대가 약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든지 혹은 여기서 내가 강하게 나가면 상대가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 같은 뭐랄까 직관적인 통찰,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그럼 분석은 언제예요? 그런 느낌이 안 오면? 네, 만약 그런 강한 이야기적 확신이 딱 들지 않으면 바로 그때 비로소 이제 보드 텍스처가 어떻고 내 손에 블로커가 뭐가 있고 내 핸드의 상대적인 강도는 어느 정도고 이런 좀 더 이성적이고 단계적인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제안합니다. 아하, 순서가 있네요. 일단 직관적인 이야기 감각을 먼저 딱 써보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분석 도구를 꺼내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 감각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냥 자기 합리화나 아니면 근거 없는 그냥 추측 이렇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라비차우도 이 이야기라는 게 그냥 완전히 근거 없는 그냥 감이랑은 다르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그럼 뭔데요? 그건 수많은 경험이랑 학습을 통해서 쌓인 일종의 패턴 인식 능력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그 감각이 좀 불분명하다 싶을 때는 바로 냉정한 분석으로 전환하는 그런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패턴 인식 능력에 가까운 직관, 그리고 유연성.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 다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에도 이런 내러티브적인, 질적인 측면이 포함된다고 보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론 공부가 그냥 차가운 데이터 암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론 공부에도 이야기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솔버 결과물을 볼 때요. 그걸 그냥 최적의 전략표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요? 대신에 마치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두 명이 수백만 핸드를 막 플레이하면서 서로한테 반응하는 어떤 대화나 기록처럼 상상해 보라는 거죠. 아, 거대한 게임 로그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각 플레이, 뭐 배팅이나 체크, 폴드 같은 그 빈도 뒤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의도나 동기, 그러니까 게임의 그 이야기를 읽어내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적인 맥락에서 그 복잡한 전략을 이해하고 또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와, 솔버 결과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왜를 찾아보라는 거네요.
라비차우가 솔버가 기존 게임 운영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다기보다는 세부적인 플레이의 어떤 묘수나 전략의 정밀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흐름이나 큰 틀의 내러티브는 유지가 되는데 솔버를 통해서 그 디테일이 훨씬 더 정교해졌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솔버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고 이때 내러티브적인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다른 유형의 상대를 만났을 때의 어려움. 프로 선수들이 가끔씩 예측이 잘 안 되는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 속칭 PC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론적인 기반이 좀 다른 상대를 만나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라비차우와 엘더먼의 논의를 따라가 보면요.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이론적 이해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프로들 사이에서는 통했던 그런 게임의 이야기나 예상 가능한 반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한테는 잘 안 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게임하는 느낌이랄까? 말이 안 통하는 느낌? 그렇죠. 여기서 프로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함정들인데요? 첫째는 프로 상대로 쓰던 자기만의 그 정교한 내러티브나 플레이 라인을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한테 억지로 막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아니 원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잘못된 가정을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또 정반대인데요. PC는 항상 콜만 해. PC는 절대 블러핑 안 해.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고 경직된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너무 쉽게 그냥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네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둘 다 상대방의 실제 플레이를 제대로 못 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레크리에이셔널 플레이어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랑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섣부른 일반화에 빠지면 진짜 큰 실수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결국엔 그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만나는 거. 이거 본질적으로 되게 불편한 경험일 텐데요. 그렇죠. 불편하죠. 이 불편함 속에서 막 경직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호기심 그리고 주의 깊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내러티브 능력이 좀 발현되도록 허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플레이하지? 이런 플레이 뒤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하고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호기심으로 접근하라. 흥미로운데요? 또 다른 조언 같은 건 없었나요? 네, 항상 내가 옳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는 것도 강조가 됐어요. 뭐 파도지 계산 같은 수학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걸 좀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PC를 상대로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서도 좀 벗어나야 한다고 하고요. 때로는 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막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다음 엔드에 집중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불확실성 속에서 유연하게 탐색하고 적응하는 능력. 그 자체가 실력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들을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 포커를 배우는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든 간에 이론과 실전의 간극을 느끼고 있다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명시적인 정보, 그러니까 이론이나 데이터만 막 쌓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실제 경험을 하는 거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암묵적인 감각이나 통찰을 기존에 배운 지식이랑 잘 통합하는 과정.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경험이 좀 부족한 학습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이 산미도구로 좀 적은 플레이어라면요. 명확한 개념 학습이랑 또 동시에 자신의 플레이 경험을 자꾸 되돌아보고 분석하는 과정, 핸들 리뷰 같은 거요. 이게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론 공부랑 실전 경험 분석을 꾸준히 같이 하면서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나가는 거죠. 둘 다 놓치지 않고 병행하는 거군요. 그럼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는요? 코칭의 역할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경험이 이미 풍부한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코칭이 막 새로운 정보를 주입한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플레이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경험적 지식이나 직관을 좀 더 신뢰하고 잘 활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핸드 리뷰를 할 때 단순히 솔버 결과랑 비교하면서 이게 정답이었네. 이걸 쳤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상대방 심리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플레이를 선택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플레이어 내면에 있는 그 이야기나 인간적인 요소들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미 안에 있는 감각이랑 지혜를 잘 꺼내서 활용하도록 돕는 그런 조력자 역할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학습자가 자기 경험을 통합하고 그 내러티브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약간 가이드 같은 역할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포커 아웃라우드 쇼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관찰되고 있다고 느낄 때 플레이 방식이 달라진다. 네네. 소위 체면이나 평판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네, 이게 의외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혹은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플레이를 해야 해, 이렇게 막 애쓰면서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게임 흐름이나 직관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자. 네. 아니면 또 반대로 이건 솔버가 인정하는 완전 멋진 플레이야 하면서 자기 현재 상태나 게임 흐름과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무리한 플레이를 막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남들 시선 의식하는 게 오히려 자기 게임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비차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진정성 있게 그냥 자기 판단대로 플레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가 연애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재밌어요. 연애요? 네. 상대방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 자율성을 계속 포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관계 자체랑 상대방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포커에서도 외부의 인정을 너무 지나치게 갈구하다 보면 게임 자체에 환멸을 느끼거나 아니면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상당히 통찰력 있는 비유네요. 결국 자기 자신한테 좀 솔직하고 자기 판단에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근데 이런 복잡한 내면의 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솔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정말 인간 코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에도 인간 코칭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이에요. 코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네. 학습한 지식을 실제 게임 상황에 맞게 잘 통합하고 또 전략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 그런 인간적인 측면들 있잖아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직관과 분석 사이의 조율, 또 방금 말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다루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버는 what,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인간 코치는 why, 왜 그게 효과적인지 또는 왜 그게 어려운지 그리고 how, 어떻게 그걸 나답게 실행할 것인지 이런 인간적인 맥락을 함께 탐색하도록 돕는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결국 경험에서 배우고 지식을 통합하고 또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도록 돕는 그런 인간적인 안내와 통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게 데이터 시대에도 인간 코칭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케빈 라비차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포커처럼 이렇게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려면 엄밀한 분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직관적이고 이야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걸 넘어서 경험을 통해 얻은 그 질적인 감각을 소중히 여기고 또 통합하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때로는 그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명시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론이나 데이터 같은 것과 암묵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이해, 직관, 경험, 이야기 같은 사이의 상호작용과 균형 잡기. 이게 비단 포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복잡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다른 삶의 영역들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협상이나 투자 결정, 연구 활동, 심지어 중요한 대화를 이끌어갈 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지나치게 이론이나 데이터 아니면 정답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나 맥락 또는 당신 안의 그 직관적인 목소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학습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